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며칠 전 미국 백악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을 조롱했습니다. 한국? 우리 없으면 못 사는 나라야. 관세 25% 때려버려. 세계 최강 대국의 수장이 우리나라를 발밑에 돌멩이 취급한 겁니다. 그 순간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미국한테 뭘 하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딱 24시간 뒤 미국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월스트리트는 아비규환이 됐고 백악관에선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나라를 건드렸다. 70년 전 폐허에서 맨주먹으로 일어서 세계 최강 대국의 심장을 움켜쥔 나라, 대한민국이 미국에게 보여준 소름 돋는 역정응. 그 현장 한복판에 있었던 미국 관료의 증언,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잭슨 콜이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에서 국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지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웠던 며칠간의 기록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 상무부 청사 집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백악관의 불빛이 유난히 환하게 빛나던 밤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저는 그 서류들을 한 장씩 넘기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곧 큰일이 터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렸다는 알림이었지요. 저는 화면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국회가 우리와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 나는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 마침내 올 것이 온 거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먹을 불끈 쥐고 혼자서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글에는 더 강렬한 문장도 있었지요. 대통령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작년 7월에 훌륭한 합의를 했고 내가 10월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 그런데 왜 한국 국회는 아직도 이를 승인하지 않는가?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어겼으니 우리가 응징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상무부 전체가, 백악관이, 월스트리트가 그랬지요. 한국은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작은 나라가 세계 최강 대국 미국에게 감히 맞서겠느냐는 거였어요. 관세를 올리면 당연히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모두가 확신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였는지 아십니까? 그저 반도체 몇 개 잘 만드는 공장 나라. 자동차 좀 찍어내는 하청업체 수준. 미국이 보호해주니까 그럭저럭 먹고 사는 약소국. 그 정도였어요. 6.25 전쟁 때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준 나라 아닙니까? 은혜를 알면 고분고분해야지 감히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을 하려 들다니. 그런 생각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하 직원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니 다들 들뜬 표정이더군요. 마치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것처럼 축제 분위기가 넘쳐났어요. 누군가 샴페인을 가져오자는 농담까지 했을 정도였지요. 저는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 현황, 주요 기업들의 미국 의존도, 금융시장 취약점. 이 모든 자료가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은 우리한테 찍소리도 못한다는 것을요. 한 직원이 제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국장님, 내일이면 한국에서 항복 선언이 나올 겁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연간 1천억 달러가 넘는데 관세가 25%로 오르면 그 타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서 매년 200만 대 가까이 팔아요.
관세 폭탄을 맞으면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무너질 터였지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한국이 굴복한 이후의 시나리오를 짜느라 바빴습니다.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었어요. 삼성과 SK의 미국 투자를 2배로 늘리게 만들자는 의견도 나왔고 아예 텍사스 공장 지분을 뺏어오자는 과격한 주장까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미국에 쏟아부은 투자가 수십조 원이 넘는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돈이 이미 우리 땅에 박혀 있으니 한국으로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였지요. 발이 묶인 사냥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한국이 반격하면 어쩌죠? 회의실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도 피식 웃으며 대답했지요. 반격? 뭘로? 김치로 우리를 공격하기라도 하겠나? 다들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대항할 카드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밤새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한국 따위는 우리 손바닥 위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말이지요. 자정이 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입가에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한국 정부에서 급하게 연락이 올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고개를 숙이고 사정하는 목소리가 벌써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를요. 우리가 건드린 것이 무엇인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진짜로 얼마나 무서운 저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밤에 저는 정말이지 눈뜬 장님이었어요. 6.25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일어선 민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세계 최빈국에서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선 그 집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지요. 저는 그저 숫자만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내 총생산 29조 달러, 한국의 국내 총생산 1조 7천억 달러. 17배나 차이가 나는데 뭘 걱정하겠습니까? 군사력은요? 미국이 세계 1위, 한국은 5손가락 안에도 못 드는 수준. 어떻게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그런 오만함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이었지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했던 하루가 시작된 것은 눈을 떴을 때만 해도 저는 여전히 승리자의 기분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늘 한국이 어떤 굴욕적인 화답을 내놓을지 기대하면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휴대폰을 확인하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이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들은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통보를 받은 바 없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세를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속으로는 벌벌 떨면서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거라고 단정지었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차분함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몇 시간 뒤에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과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아니면 최소한 긴급 특사라도 보내겠다는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지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날아오는 뉴스라곤 대통령실에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한다는 짤막한 한 줄뿐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것이 공포에 질린 침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뭐라고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상무부 청사에 도착하니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직원들이 복도에서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고 있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집무실로 향했어요. 책상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비서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묘하게 굳어 있었지요. 국장님, 한국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가 이상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비서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브리핑 영상이 떠 있었어요. 저는 볼륨을 높이고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국 장관의 목소리는 떨리기는커녕 너무나 차분했어요.
마치 날씨 예보를 하듯이 담담하게 말하고 있었지요.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외교 통상 채널을 통한 통보를 받은 바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관세 25%라는 폭탄을 맞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보통 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장관이 카메라 앞에서 울먹이거나 최소한 강력히 항의한다는 성명이라도 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국은 마치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무덤덤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침묵이 불편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평소와 똑같이 출근해서 일하고 있다는 거였지요. 위기 상황이면 비상체제로 전환하는 게 당연한데 한국 외교관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점심 식사를 하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대사가 저녁에 예정된 만찬 일정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첩보까지 들어왔어요. 저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증시가 열렸는데 예상과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졌거든요. 저는 당연히 한국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세 25%면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는 건데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한국 증시는 잠깐 출렁이더니 금세 안정을 찾았어요. 오히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 전문가를 급히 불러들였어요. 젊은 분석관이 들어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었지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국장님, 한국 시장이 안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번 관세가 오래 못 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되물었어요. 왜 오래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지? 분석관이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유리한 카드를 쥐고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펄쩍 뛰었어요. 유리한 카드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한국이 미국한테 무슨 카드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분석관을 내보내고 혼자 골똘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제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의 저 이상한 침묵, 증시의 안정세, 투자자들의 자신감.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느낌이었지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상황은 더 기묘해졌어요. 한국 언론들이 일제히 같은 논조의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거든요. 제목들이 하나같이 도발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없이 버틸 수 있을까? 반도체 공급망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트럼프의 관세, 부메랑이 될 것인가? 저는 그 기사들을 읽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감히 우리 미국을 위협하는 듯한 어조가 건방지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두려움도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배짱을 부리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세만으로 세계 최강대국 앞에서 저렇게 당당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한국 관련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봤어요. 그리고 저는 소름이 돋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무지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된 것은 바로 그날 밤이었어요. 자정을 넘긴 시각,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백악관에 긴급 보고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 전화보다 훨씬 더 급박한 전화들이 먼저 걸려오게 됩니다. 그 다음 날 새벽 저는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면을 보니 백악관 비서실이었어요. 새벽 5시에 걸려온 전화라면 보통 일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저는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국장님, 지금 당장 상황실로 오셔야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차에 올라탔어요. 백악관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도착해서 상황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수십 개의 뉴스 화면이 동시에 떠 있었고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무슨 일인지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장전 거래에서 폭락하고 있었어요. 10%, 12% 수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만이 아니었어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빠진 거였어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관세를 때린 건데 왜 미국 기업들 주가가 빠지는 겁니까? 저는 옆에 있던 재무부 차관에게 물었어요. 그의 대답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때문입니다. 고대 역폭메몰이라고 아십니까? 인공지능 서버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데 세계 생산량의 90% 이상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되씹었어요. 90%라고요. 그게 가능한 숫자입니까? 재무부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전 세계 인공지능 메모리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그래픽 칩을 만들어도 한국산 메모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상황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로부터였어요. 그는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고가 2주치밖에 없습니다. 2주 뒤에는 생산 라인을 멈춰야 해요. 제발 한국과 싸우지 마십시오. 두 번째 전화는 구글이었어요.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을 전면 중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산 칩 없이는 서버를 돌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애플이었지요. 아이폰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품 조달처를 다변화하려고 했지만 당장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이지 않았어요. 1시간 동안 20통이 넘는 긴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하나같이 같은 내용이었지요. 한국산 부품 없이는 우리가 버틸 수 없다는 비명이었어요. 저는 상황실 한쪽 구석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우리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그제야 저는 한국의 그 이상한 침묵이 무엇을 의미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서 잠잠했던 게 아니었어요. 굳이 말로 위협할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미국이 스스로 무너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제 한국 언론에서 봤던 그 도발적인 기사 제목이 떠올랐어요. 미국이 한국 없이 버틸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됐어요. 뉴욕 증시가 열리자마자 나스닥 지수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줄줄이 하락세를 보였지요.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매도 주문을 넣었어요. 공포가 공포를 낳고 패닉이 패닉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오후가 되자 서킷 브레이커 발동 직전까지 갔어요. 거래가 일시 중단될 위기였지요. 저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잡아 봤지만 진짜 약자는 우리였던 거예요. 세계 최강 대국이라고 자부했던 미국이 한반도의 작은 나라가 만드는 손톱만 한 칩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처지였던 겁니다. 이 얼마나 처참한 현실입니까? 저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마지막 희망, 미국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그 기업이 얼마나 형편없는 상태인지 알게 된 건 바로 그날 오후였거든요. 상황실의 혼란이 조금 가라앉았을 무렵 누군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이크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이에요. 우리한테도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있으니 한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였지요.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마이크론이 있었지요. 어째서 이 생각을 못했을까 싶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마이크론 본사에 연락을 넣었어요. 최고 기술 책임자와 긴급 통화를 요청했지요.
전화가 연결되기까지 몇 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마이크론의 물량을 늘려달라고 하면 된다. 우리 땅에 있는 우리 기업이 해결해 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런데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제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리는 기계 돌아가는 소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고함을 지르고 무언가 부서지는 듯한 아수라장의 소리였지요.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입니까? 최고 기술 책임자의 목소리는 텅 빈 사람처럼 힘이 없었어요. 국장님, 가동률을 올리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라인이 섰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라인이 섰다니요. 마이크론은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아닙니까? 네덜란드에서 들여온 수조 원짜리 노광 장비도 있고 한국 삼성 평택 공장과 똑같은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라인이 섰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다그치듯 물었지요. 그의 설명을 들은 순간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장비는 똑같습니다. 재료도 똑같고 설계도도 있어요. 그런데 칩이 안 나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똑같은 장비로 똑같은 걸 만드는데 왜 칩이 안 나옵니까?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대답했지요. 얼마 전에 한국 엔지니어 300명이 짐 싸서 나갔습니다. 비자 문제로 압박하니까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나간 뒤로 우리 수율이 바닥을 쳤습니다. 수율이라는 건 생산 효율을 말하는 거예요. 반도체를 100개 만들면 그 중에 몇 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지금 수율이 얼마입니까? 그의 대답은 저를 절망에 빠뜨렸어요. 12%입니다. 100개 만들면 88개가 불량품이라는 뜻이었지요. 그걸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객사에 납품했다가는 서버가 다 타버려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엔지니어 몇백 명이 빠졌다고 이 지경이 된 겁니까?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기술자들을 투입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 말에 그가 쓸쓸하게 웃더군요. 국장님, 반도체는 요리책 보고 만드는 계란 후라이가 아닙니다. 매뉴얼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기계 소리만 듣고도 뭐가 문제인지 알아차렸습니다. 0.01나노미터 오차를 손끝 감각으로 잡아냈어요. 그건 30년 경험이 만든 장인 기술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불과 며칠 전 뉴욕에서 마이크론 신규 공장 착공식이 열렸지요. 상무장관이 참석해서 거창한 연설을 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이제 우리가 만든다. 한국 필요 없다. 미국의 공장을 짓지 않는 자들에게는 관세 100%라는 정의의 철퇴가 내려질 것이다. 저도 그 자리에서 환호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허풍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은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비교 자료를 요청했어요. 한국 삼성전자 평택 공장의 수율과 우리 마이크론의 수율을 나란히 놓고 보고 싶었거든요. 잠시 뒤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삼성 평택 공장 수율 94.7%, 마이크론 수율 12%. 8배 가까운 차이였습니다. 같은 장비를 쓰고 같은 재료를 쓰고 같은 설계도를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우리가 가진 건 기계뿐이었구나 하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이 가진 건 기계가 아니었어요.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노하우, 기계가 알려주지 않는 수만 가지 비밀을 체득한 장인들. 그것이 진짜 힘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인정하게 됐어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었구나. 돈으로 공장을 짓는다고 장비를 사온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55조 원을 들여 텍사스에 세운 삼성 공장도 마찬가지였지요. 건물은 우리 땅에 있지만 그걸 돌릴 수 있는 혼은 한국에 있었던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떠난 텍사스 공장의 수율도 처참했어요. 8%. 그 거대한 공장이 그저 텅 빈 콘크리트 덩어리로 전락해버린 거였지요. 반도체 문제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자동차 쪽이었어요.
관세 25%의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분야였지요. 저는 당연히 현대차와 기아차가 곤경에 빠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가격을 낮춰야 할 테고 그러면 수익성이 악화되겠지요. 한국 자동차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흘러갔습니다. 비명을 지른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어요. 그것도 다름 아닌 미국 자동차 딜러들이었지요. 전국 자동차 딜러 협회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백악관에 대한 공개 항의였어요. 저는 그 성명서를 읽으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성명서의 내용은 이랬어요. 현대와 기아 없이는 우리 딜러들이 생존할 수 없다. 관세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미국 딜러들이 왜 한국차 걱정을 합니까? 포드나 쉐보레를 팔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보니 사정이 복잡했어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와 기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두 회사 합쳐서 연간 170만 대 이상을 팔았어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10대 중 한 대가 한국차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익률이었습니다. 한국차는 품질이 좋아서 수리비가 적게 들고 디자인이 세련되어 잘 팔리고 무엇보다 마진이 높았어요. 딜러들 입장에서는 효자 상품이었던 거지요. 조지아주에서 들려온 소식은 더 심각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공장이 있는 사바나 지역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 공장 하나에 매달린 일자리가 3만 개가 넘었거든요. 공장 직원만이 아닙니다. 부품 납품업체, 물류회사, 식당, 상점까지 모두 합치면 지역 경제 전체가 현대차에 의존하고 있었지요. 관세가 올라서 현대차가 미국 생산을 줄이기라도 하면 그 지역은 고스란히 죽게 생긴 겁니다. 주지사가 직접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지역 경제가 무너지게 생겼으니 제발 재고해달라고 사정했다더군요. 연방 상원 의원들도 나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조차 이건 아니지 않느냐며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지지율이 심상치 않게 흔들렸지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든 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거리요. 그건 일종의 보험이었어요. 미국 정부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수만 명의 미국인 일자리를 인질로 잡아둔 거였지요. 한국 차가 잘 팔릴수록 한국 공장이 클수록 미국은 한국을 때릴 수 없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텍사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테일러 공장. 이 공장들 주변으로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지요. 한국 기업이 기침만 해도 텍사스 경제가 감기에 걸리는 구조였습니다. 주지사가 별도로 성명을 발표했어요. 반도체 공급망 안정이 텍사스의 최우선 과제라고 했지요. 사실상 한국 눈치를 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엘라베마주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 모비스 공장이 그곳에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곳인데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일자리가 10,000개가 넘었습니다. 미시건주, 인디애나주, 오하이오주. 한국 기업과 연결되지 않은 주를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였어요. 우리가 한국을 압박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한국은 미국의 심장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현황을 표시해봤어요. 붉은 점이 미국 전역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동부에서 서부까지, 북부에서 남부까지. 빈틈이 없었지요. 그걸 보면서 저는 새삼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참 치밀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은 단순히 장사를 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경제와 정치 지형에 깊숙이 파고들어서 쉽게 뽑히지 않는 뿌리가 되어버린 거였지요. 그날 저녁 저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지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한국한테 관세를 때리면 한국이 아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달랐지요. 우리가 한국을 때리면 우리 살에 박힌 한국의 뿌리가 꿈틀거리면서 우리 내부가 찢어지는 거였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일부에서 극단적인 방법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안 팔면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거였어요. 정부 보조금을 쏟아부어서 마이크론을 키우고 인텔에도 지원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게 하자는 주장이었지요.
저도 처음에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한국 기술이 뛰어나다 해도 미국의 자본력과 인력을 총동원하면 따라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무팀에서 날아온 보고서 한 장이 제 희망을 산산조각 냈어요. 특허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특허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무기인 줄 몰랐어요. 보고서 첫 장에 적힌 숫자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지요. 고대 역폭 메모리 관련 핵심 공정 특허 보유 현황, 한국 삼성 및 SK 91.4%. 91.4%라니요.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읽은 게 맞았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부품인 고대 역폭 메모리, 그걸 만드는 공정의 특허를 한국이 거의 전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미국이 가진 건 고작 8% 남짓이었지요. 나머지는 일본과 유럽에 흩어져 있었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억지로 고대역 폭메모리를 만들려고 하면 만드는 순간마다 한국의 특허를 침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칩 하나 찍어낼 때마다 한국에 로열티를 내야 합니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칩을 $100에 팔면 그중 $40 이상을 한국에 갖다 바쳐야 하더군요. 법무팀장이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정말 마음먹고 나오면 우리 반도체 생산 라인 전체에 특허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럼 공장 가동 자체가 멈춰요. 국제무역기구에 제소하면 우리가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특허가 워낙 촘촘하게 깔려 있거든요.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관세 25%를 때렸더니 한국은 특허 로열티 40%로 되받아칠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게 지는 구조였지요. 장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러 갔더니 그 양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더 기가 막힌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특허가 단순히 제조 공정에만 걸려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설계부터 패키징까지 반도체 만드는 전 과정에 그물망처럼 펼쳐져 있었지요. 우리가 피해가려고 해도 피해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건드려도 한국 특허에 걸렸어요. 이 특허들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지난 30년 동안 연구실에서 피땀 흘려 만들어낸 결과물이지요. 그들이 수만 번의 실험을 하고 수천 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면서 하나하나 쌓아 올린 성과였어요. 우리가 돈으로 공장을 사고 장비를 살 수는 있어도 이 특허들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건 한국의 혼이었거든요. 저는 그때 비로소 깨달았어요. 한국이 왜 관세 발표에 그렇게 차분했는지를요. 그들은 이미 완벽한 방어막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관세로 공격하면 그들은 특허로 반격할 수 있었지요. 아니, 반격이라고 하기도 뭐했어요. 그들은 굳이 반격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스스로 발목이 묶이는 구조였으니까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하청업체 취급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한국은 하청업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의 문지기였지요. 그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어요. 밤이 깊어가면서 백악관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최고 위급 회의였지요. 저도 참석 명단에 올라 있었어요. 회의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대통령에게 뭐라고 보고해야 하나? 우리가 졌다고 인정해야 하나? 백악관 상황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감이 넘치던 고위 관료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어두웠어요. 대통령 의자는 아직 비어 있었고 다들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속닥거리고 있었지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아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 대통령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호기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더군요. 대통령이 자리에 앉자마자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받았다. 월스트리트가 난리라던데. 재무장관이 끄덕이며 대답했지요. 오늘 하루만 나스닥이 4% 빠졌습니다. 시가총액으로 치면 1조 달러가 증발한 겁니다.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40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하루 만에 그 돈이 공중으로 사라졌다는 뜻이지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한국은 뭐라는데? 국무장관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공식 반응이 없습니다. 대사관에 연락해도 정중하게 거절만 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대통령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내가 관세 올리겠다고 했더니 지들이 뭐가 그리 당당한 거야. 저는 고개를 들어 대통령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분노 뒤에 숨은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그도 이제 알아차린 거지요.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요. 상무장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우리 인공지능 산업이 멈춥니다. 오픈 AI도 엔비디아도 구글도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2주 뒤면 데이터 센터들이 셧다운 위기에 처합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마이크론은 뭐 하는 거야? 우리 기업이 있잖아.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제가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대통령님, 마이크론의 현재 수율은 12%입니다. 한국 삼성은 94%입니다. 우리 기술로는 당장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 참모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같은 장비를 쓰는 거 아닙니까? 저는 씁쓸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장비는 같지만 운용 기술이 다릅니다. 30년간 축적된 노하우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한참 동안 말이 없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답이 없어. 그냥 당하고 있으라는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가안보보좌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협상해야 합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그게 유일한 답이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란 말이야. 그건 안 돼. 내가 져 보인다고.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침묵에 빠졌어요. 대통령의 자존심과 국가 경제가 저울 위에서 흔들리고 있었지요. 저는 조용히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스트리트에서는 돈이 증발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었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체면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는 거였어요. 외교 채널을 통해 대화 의사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했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인데 한국이 먼저 손을 내민 겁니까? 대통령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전면전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들의 목표는 미국을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공정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거였지요. 관세 폭탄에도 차분하게 대응한 건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했지만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배려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 여유 있는 품격이 오히려 저를 더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회의가 파한 뒤 저는 혼자 상황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지요. 우리는 한국을 얕잡아 봤어요. 작은 나라, 우리 덕에 먹고 사는 나라라고 무시했지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처지였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큰 소리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요. 조용히 실력을 쌓고 묵묵히 기술을 연마하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나라. 그런 나라가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양국 사이에 물밑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지요. 월스트리트의 패닉도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다는 안도감이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했는지, 우리 미국이 얼마나 세상을 잘못 보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봤지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공부하기도 했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현대사 책을 빌려다가 밤새 읽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못한 세계 최빈국이었지요. 그런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올랐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책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1970년대 허허벌판에 포항제철을 세우겠다고 나섰던 사람들. 세계은행에서 미친 짓이라며 대출을 거절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새벽마다 국민 체조를 하며 공장을 지었다고 합니다. 밥 한 끼 굶어가며 용광로에 불을 지폈다고 해요. 1980년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기술을 안 가르쳐준다고 문전박대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은 독학으로 기술을 익혔다지요. 공장 바닥에서 신문지 깔고 쪽잠을 자면서 밤새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수천 번을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결국 해냈지요. 저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우리보다 10배, 100배 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잔디밭에서 골프나 치고 있을 때 그들은 공장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월급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기술에 투자하고 있었지요. 특히 반도체 분야의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1990년대 초반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올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까지 일본이 절대 강자였거든요. 한국이 일본을 이긴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그런데 삼성의 엔지니어들이 해냈습니다. 연구소에서 밤을 새우고 실험실에서 쓰러지고 그러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 희생과 헌신 위에 오늘의 한국 반도체가 서 있는 거였습니다. 저는 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우리 미국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조업을 천시하고 금융업에만 매달리고 남의 기술에 기대어 살면서도 세계 최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지요. 그 사이에 한국은 묵묵히 실력을 쌓아왔습니다. 30년, 40년 한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말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한국에 대한 시선이 180도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한국을 우리의 하청업체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존경의 대상이 됐지요. 그들이 걸어온 길, 그들이 흘린 땀, 그들이 보여준 인내와 끈기. 그 모든 것이 진정한 국력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가 한국을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한국의 위대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으니까요. 월스트리트가 패닉에 빠지고 실리콘밸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지요. 한국 없이는 세상이 안 돌아간다는 걸요. 이 글을 쓰는 지금 저는 더 이상 미국 상무부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물러났어요. 한국을 얕잡아 본 대가를 치른 거지요.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거든요. 진짜 강한 나라는 큰 소리치는 나라가 아니라 묵묵히 자기 길을 가는 나라라는 걸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는 걸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인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전 세계가 여러분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도 여러분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선조들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피땀 흘려 이룬 성과입니다. 부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건드렸다가 패닉에 빠진 미국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